유혜리는 강산그룹 본사의 70층 높이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의 복잡한 심경과는 달리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지를 묵묵히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두꺼운 외투 아래 감춰진 7개월 된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의 설렘보다는 불안과 막연한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이 거대하고 차가운 그룹의 후계자에게 잠시 머물다갈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축 디자인 업계에서 이미 인정받는 실력파였고 자신의 재능과 윤리의식에 대해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강현우 회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주저하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잠시의 따뜻함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최근 강 회장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부턴가 이서윤이라는 그림자가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이서윤은 강 회장의 오랜 비서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며 그녀가 등장한 이후로 혜린의 세상은 미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혜린 씨,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이서윤은 차갑지만 완벽하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듣기 좋았지만 그 눈빛은 혜린의 배를 향할 때마다 단 1초 만에 섬뜩하게 변하는 것을 혜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당신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요. 이서윤의 말은 마치 잘 포장된 독약과 같아서 듣는 순간 혜린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혜린은 이서윤의 노골적인 경멸과 적대감을 느꼈지만 임신으로 인해 약해진 몸과 마음은 쉽사리 맞설 용기를 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리요. 현우 씨가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의 아이를 품고 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할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 속에는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서윤은 그 질문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무표정으로 혜린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혜린 씨, 당신의 상황 때문에 잠시 흔들리신 건 사실이지만 강산그룹의 미래와 그의 명예는 감정적인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서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잔혹한 진실을 뱉어냈다. 그녀는 혜린의 손에 흰색 봉투를 쥐어주었고 그것은 거액의 합의금과 아이를 포기하라는 계약서가 분명했다. 혜린은 그 차가운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눈동자는 이서윤의 잔인한 얼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지막 배려를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밤 별장의 정박된 요트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서윤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의 제안은 언뜻 보기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지만 혜린의 본능은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혜린은 강현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라도 보고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밤이 깊어지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 혜린은 강하게 후회했다. 거대한 호화 요트는 부두에 위태롭게 정박되어 있었고 밤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서윤은 혜린을 요트의 가장 높은 데크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강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차가운 바닷바람만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 회장님은 어디 계시죠? 왜 나만 여기에 부르셨나요?
해리는 불안감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요트의 흔들림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서윤은 해린의 질문에 대답 대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지금쯤 해외 출장길에 오르셨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 말은 혜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서윤은 한 발짝 더 혜린에게 다가서며 그 눈빛에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격렬한 질투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당신 같은 천한 여자가 감히 강산그룹의 후계자를 낳으려 했다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서윤은 혜린의 배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나는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회장님 곁을 지켰고 당신의 아이는 강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절대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집착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다. 해리는 그제야 이서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고 이서윤의 악의적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요동치는 바다의 포효가 그녀의 절규를 삼켜버렸다. 이서윤은 더 이상 냉철한 비서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미쳐 날뛰는 광인처럼 혜린에게 달려들었고 두 여인 사이에는 아기의 생명을 건 절박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혜린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만삭의 몸은 그녀를 배신했다. 아이를 나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은 혜린의 머리채를 잡고 비열하게 속삭였다. 혜린은 온 힘을 다해 이서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강한 힘과 집요함은 혜린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혜린은 넘어지며 요트 난간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극심한 통증이 배를 강타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지만 이서윤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윤은 혜린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혜린의 허리를 힘껏 밀쳤고 혜린은 힘없이 요트의 좁은 난간을 넘어 차갑고 검은 심연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이서윤의 잔혹한 웃음소리와 뱃속 아기의 미약한 떨림이었다.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몸을 덮쳤고 혜린은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박한 염원뿐이었다. 폭풍우는 혜린이 떨어져 내린 곳을 맹렬하게 휘몰아쳤고 요트는 어둠 속에서 유유히 항구를 떠났다. 이서윤은 데크에 혼자 남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강산그룹 후계자의 생모가 될 기회를 움켜쥐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바다는 그녀의 죄를 덮어줄 것처럼 거세게 울부짖었고 아무도 이 밤에 벌어진 잔혹한 음모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러나 바다는 때로 인간의 비밀을 숨기는 동시에 다시 뱉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혜린의 의식은 파도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그녀의 생존 본능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차가운 바닷물은 그녀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작은 조각배처럼 거대한 바다의 분노에 휩쓸려 떠다녔고 그녀는 희미한 빛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끼며 마침내 모든 의식을 놓아버렸다. 바다는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복수를 위한 요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었다. 유혜리는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과 끊임없는 울림 속에서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폐는 짜릿한 소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극심한 고통으로 경련했다. 그녀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선 나무색이었고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흔들리는 작은 선실 안에 누워 있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깊은 바다를 항해하던 국적이 불분명한 낡은 어선이었다. 선원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표류하던 해린을 발견했고 그녀의 상태가 위중함을 깨닫고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긴급하게 항로를 변경했다. 그녀의 옆을 지키던 늙은 어부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을 때 해리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고통 속에서 뱃속의 아이를 떠올렸고 본능적으로 배를 더듬었으나 7개월이 넘도록 그녀와 함께하던 그 소중한 무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충격은 육체적인 고통을 능가하는 냉혹한 정신적 파괴였다. 그녀는 목이 쉬도록 소리치려 했으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목을 타고 새어나왔다. 며칠 후 해리는 익명의 후원자가 운영하는 듯 보이는 동남아시아의 외딴 해변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사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병실의 창문 밖으로는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해린에게 그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 아닌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증오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이서윤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기적입니다. 혜린 씨. 당신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상태였지만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지만 진실만을 담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해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느꼈던 복부의 강렬한 충격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기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곧이어 더 큰 공포로 변했다. 아이가 어디 있나요? 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리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힘없이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고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절규 그 자체였다. 의사는 잠시 주저하더니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트에 남아있던 당신의 옷가지와 혈흔을 조사한 결과 누군가가 아이를 받아냈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윤, 혜린의 머릿속에는 그 이름 석자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훔치기 위해 그 모든 잔혹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혜린은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고통과 그 모든 모멸감이 이서윤의 치밀하고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순진함과 강연우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자신과 아이를 이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맹렬한 증오로 가득 채워졌다. 혜리는 간절히 강현우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가 남긴 연락처는 모두 끊겨 있었다. 뉴스에서는 강산그룹의 강 회장이 이서윤과 함께 예정된 일정대로 해외 출장을 떠났으며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보도나 추측조차 없었다. 이서윤의 말대로 강현우는 그녀를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실종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순간 혜린을 짓누르던 모든 사랑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눈먼 유혜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듯한 분노를 사겼다. 강현우, 이서윤, 너희는 내가 겪은 고통에만 배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내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훔쳐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몸 상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담당 의사마저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목표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지성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며 이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전략가로 변모해야 했다. 며칠 후 그녀의 병실에 키가 크고 눈빛이 매서운 중년 남성이 방문했다. 그는 자신이 이 병원의 익명 후원자 중 한 명이며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겪은 불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프로페서 김이라고 소개하며 혜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는 혜린의 재능과 복수심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를 자신의 조직에 합류시켜 복수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혜린에게 구원의 빛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미 강산그룹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프로페서 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전략과 힘을 가르쳐 주십시오. 혜린의 눈빛은 이미 증오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프로페서 김은 그녀의 깊은 분노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유혜린이라는 이름은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프로페서 김은 혜린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약속했다. 그녀는 그 조직의 비밀 기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음모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건축가의 섬세한 손은 이제 냉철한 전략을 짜는 손으로, 나약했던 몸은 강철 같은 의지를 담는 그릇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격투기, 무기 사용법, 국제금융 및 법률,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고도의 전략 전술을 배웠다. 프로페서 김은 그녀에게 모든 복수는 감정이 아닌 완벽한 계획과 냉정한 실행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해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을 연료 삼아 훈련에 매진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얼굴과 이서윤, 강현우에게 되갚아줄 복수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산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지성과 집중력은 그녀를 조직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으로 만들었고 프로페서 김은 그녀를 아레스의 부활이라고 불렀다. 해리는 이제 복수의 여신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귀환은 곧 그들의 몰락을 의미했다. 해리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매일 밤 홀로 남아 강산그룹의 재무제표와 이서윤의 모든 행적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 즉 명예와 돈, 그리고 그룹의 미래를 파괴할 치명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그들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만드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전략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검이 되어
복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혜리는 자신이 끌려온 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권력형 범죄의 희생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익명의 조직이 운영하는 비밀 훈련 시설임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곳은 외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깊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최첨단 장비와 함께 고도의 훈련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옛 이름과 나약했던 모든 기억을 철저하게 지우고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택했다. 이 길만이 그녀의 아이를 되찾고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수단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훈련의 총책임자인 프로페서 김은 냉철하고 비정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완벽한 정의의 구현이어야 합니다. 복수는 예술이며 가장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혜린의 건축가적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타고난 분석력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업 전략과 심리전에 적용하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듯 강산그룹의 재무 구조와 경영진의 결점을 파고드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처음 1년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시간이었다. 해리는 맨손 격투와 고강도 체력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몸을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과거의 나약함은 그녀를 바다에 던져 넣은 빌미가 되었기에 그녀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모든 고통을 참아냈다. 훈련복은 땀과 때로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날카롭고 흔들림 없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의 모든 세포에 복수의 의지를 새겨 넣었다. 동시에 그녀는 지적인 훈련에도 몰두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복잡한 기업 합병 및 인수 전략, M&A, 그리고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프로페서 김은 그녀에게 강산그룹의 창립 이년부터 현재 강연우 회장이 저지른 모든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담은 방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해리는 그 자료들을 밤낮 없이 분석하며 마치 거대한 성을 해체하는 건축가처럼 강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의 핵심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장 큰 오만함은 당신이 죽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프로페서 김은 혜린에게 냉정한 심리전을 가르쳤다. 그는 복수의 성공 여부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공격하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전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가면이 자리 잡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혜린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유혜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제금융계에서 떠오르는 혜성 같은 존재인 에리카 유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에리카 유는 베일에 쌓인 실력파 투자자이자 전략가로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직 이익과 정의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이 새로운 이름은 그녀의 과거의 모든 약점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복수를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외모 또한 완벽하게 변화했다. 그녀는 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강인해 보였으며 그 누구도 과거에 순진하고 사랑에 목말랐던 유혜린과 그녀를 연결 지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을 오만하게 무시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방심을 이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입장이 아니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판을 짜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했다. 프로페서 김과 혜린이 최종 전략 회의를 했을 때 그녀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강산그룹은 금융과 건설 부문이 핵심입니다. 이서윤은 강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재정적 기반을 흔들어 강현우를 고립시키고 이서윤이 자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의 대상에 대한 증오를 전략적 사고로 승화시켰다. 혜린은 복수 계획을 3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는 침투와 교란으로 에리카 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산그룹의 핵심 사업에 의도적인 손해를 입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 분열로 이서윤과 강현우 사이의 신뢰를 깨고 이서윤의 부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결정타로 법적, 재정적 증거를 동시에 공개하여 그룹을 무너뜨리고 아이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5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았다. 프로페서 김의 조직이 비밀리에 확보한 그녀의 아들 강지호의 성장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해맑은 아이의 웃음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둔갑시켜 강현우의 옆에서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사실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끌어오르게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혜리는 훈련 시설을 떠나기 전 프로페서 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이 힘과 지성은 저의 복수를 위한 무기이자 저의 새로운 삶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원할 준비가 된 치밀하게 설계된 무기였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냉철한 표정으로 서울행 전용기에 올랐다. 5년 전 그녀를 집어삼켰던 바다와 폭풍우는 이제 그녀의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될 것이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혜리는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도시는 그녀의 무덤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사냥터가 될 것이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느리고 일정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5년 전 요트 위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굴욕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억눌렀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에리카 유의 기환은 강산그룹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5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에리카 유는 한국의 금융 중심가에 자리한 KIC 빌딩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설 투자 펀드인 RS 캐피털, 에이리스 캐피털은 공식적으로는 국제적인 유동 자금을 관리하는 헤지 펀드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실체는 강산그룹을 겨냥한 복수의 교두보였다. 에리카 유라는 이름은 이미 국제 금융계에서 실력파 전략가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녀의 등장은 한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외모는 5년 전 유혜린과는 완전히 달랐다.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행동거지, 그리고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은 그녀를 주변 모든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단단한 장벽이었다. 그녀는 고가의 검은색 정장만을 고집했고 자신의 감정을 단 1초도 노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RS 캐피털의 최고위 직원들조차 그녀의 과거와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경외심을 가질 뿐이었다. 에리카의 첫 번째 임무는 강산그룹의 내부 구조를 5년 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프로페서 김의 조직이 제공한 글로벌 정보망을 이용하여 강 회장 일가의 사생활부터 그룹의 미공개 재무자료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특히 그녀의 관심사는 강 회장과 이서윤이 결혼을 발표한 이후 강산그룹 내에서 이서윤이 획득한 비공식적인 권력과
그녀를 둘러싼 부패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건설 부문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에리카는 익명으로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강산그룹의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규모 상장 회사들의 주가를 미묘하게 흔들었다. 이 움직임은 시장에서는 단순한 고수익 추구로 해석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 회장과 이서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잠시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며칠 후 에리카는 강 회장 주최로 열린 재계 인사들의 비공개 만찬에 참석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 회장과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강현우 회장은 5년 전보다 더욱 위압적이고 냉정한 사업가로 변해 있었으며 그의 옆에는 이서윤이 이제 명실상부한 안주인으로서 모든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이서윤의 모습은 5년 전 그녀를 바다에 던져 넣은 그 잔혹한 기억과 완벽하게 겹쳐졌고 에리카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산그룹의 프로젝트에 최근 이상한 변수가 생겼다더군요. 시장에서는 단순한 투기라고 보지만 꽤나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에리카는 강 회장에게 다가간 다른 투자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나 펀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강현우의 귀에 분명히 닿았다. 강 회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을 불쾌하게 여기는 듯했지만 아직 에리카 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강 회장의 무관심은 에리카에게 오히려 유리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하여 더욱 깊숙이 침투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RS 캐피털의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강산그룹의 건설 부문 S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에 중대한 법적 허점이 있습니다. 이서윤 이사가 이끄는 실무팀이 계약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에리카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법률 문서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건축가였던 시절의 경험을 이용하여 그들의 계획에 내재된 구조적 결함을 찾아냈다. 건축 설계는 완벽해야 하듯 기업 전략 또한 하나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녀는 이서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법적 위험을 간과했다는 것을 간파했고 이 허점을 이용하여 S프로젝트의 파트너사에게 법적 소송의 가능성을 은밀히 흘렸다. 이 조치는 강산그룹의 프로젝트 진행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수였다. 이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S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중단 소식에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보고서를 던져버렸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떤 듯도 보도 못한 펀드가 우리 회사의 핵심 파트너사를 상대로 이런 치밀한 소송 위협을 가할 수 있지? 그녀는 강 회장의 해외 출장으로 그룹 내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교란의 배후에 에리카 유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녀를 단순한 금융계의 깡패 정도로 치부했다. 에리카는 멀리서 이서윤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강산그룹 내부의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이서윤이 5년 전 그녀를 바다에 던져 넣은 그날 밤 이후에도 강 회장에게 거짓말을 하여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협력자들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사업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넘어 이서윤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이서윤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압박하여 진실을 캐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개인 집무실 벽면에는 거대한 강산그룹의 조직도가 부착되어 있었다. 강 회장과 이서윤을 중심으로 그들의 측근들과 부패한 연결고리들이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에리카는 그 조직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 강지호의 사진이 놓인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5살이 된 지호는 이서윤을 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그 사실은 에리카의 복수심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채찍이었다. 내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엄마가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너를 빼앗아 간 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에리카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만 과거 유혜린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복수를 위한 굳건한 동력이었고 그녀의 모든 전략적 움직임의 근원이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사랑이 아닌 증오와 정의를 향한 맹세만이 남아 있었다. 에리카는 강산그룹의 핵심 금융 자회사에 대한 매수 작업을 극비리에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자회사는 그룹 내에서 현금 흐름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으며 이서윤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악용한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치밀한 우회 투자 경로를 통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분을 조금씩 확보해 나갔고 그녀의 행동은 금융시장의 그림자 속에서 강산그룹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에리카 유의 침투는 정밀했지만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가 강산그룹에 가한 첫 번째 타격은 한국 재계를 뒤흔들 만큼 격렬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서윤이 주도하고 강현우가 그룹의 5년 미래를 걸었던 GTS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10억 달러 규모의 국제적 기술 합작 투자였으며 이서윤은 이 거래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그룹 내에서 확고히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서윤에게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에리카에게는 복수의 첫 재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에리카는 RS 캐피털을 통해 GTS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인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글로벌 테크 코프, 글로벌 텍 코피의 내부 자료에 은밀히 접근했다. 그녀는 이서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산그룹의 잠재적 환경 위험 부담을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하고 일부 불법적인 로비 자금을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모든 정보는 강산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녀가 과거 건축가로 일할 때 얻은 구조적 지식을 바탕으로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익명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테크코프의 최고 경영진에게 이서윤이 저지른 계약상의 모든 허점과 잠재적 법적 위험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에리카의 보고서는 너무나 정교하고 논리적이어서 글로벌 테크 코프의 법률팀은 즉시 거래 중단을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 강산그룹의 협력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는 이서윤의 사무실에 폭탄이 투하된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계약 파기의 여파로 강산그룹의 주가는 이 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강산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현우 회장은 이서윤이 주도한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파탄에 얼굴이 굳어졌다. 이서윤 이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단 48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서윤의 능력을 믿으려는 듯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이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겨우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그룹의 약점을 알고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글로벌 테크 코프가 지적한 환경 위험 부담과 로비 의혹은 우리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배후의 적을 찾기 위한 강렬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치밀함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의적인 방해라. 최근 금융시장에
에리카 유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생 펀드가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RS 캐피털이라는 곳인데 혹시 그들이 이번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강현우는 에리카 유라는 이름에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의 비서진은 최근 RS 캐피털이 강산그룹의 일부 파생 상품에 대해 공격적인 공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강 회장은 이를 시시한 투기 세력의 장난 정도로 치부하려는 태도였다. 에리카유? 그저 운이 좋은 투기꾼일 뿐입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서윤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나고 있었다. 에리카 유의 공격 방식은 너무나 정교하고 강산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그룹의 심장을 찌르려는 의도를 가진 숙련된 사냥꾼의 솜씨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에리카는 RS 캐피털의 집무실에서 강산그룹의 이사회 녹취록을 들으며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현우의 오만함과 이서윤의 섣부른 방심이 그녀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단순한 금융가로만 볼 때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했다. 당신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서윤. 그녀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이서윤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증거를 더욱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GTS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서윤이 축적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에리카의 오랜 훈련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가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돈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서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헤쳤다. 며칠 후 에리카는 자신의 수석 분석가와 함께 강산그룹의 내부 회계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서윤 이사는 3년 전 회장님의 승인 없이 거액의 그룹 자금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 투기에 나섰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녀는 이를 다른 프로젝트의 이익으로 교묘하게 메웠습니다. 분석가는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사실은 강 회장과의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 에리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 회장의 그림자로서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다고 믿지만 모든 그림자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당장 공개하는 대신 강현우가 이서윤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까지 아껴두기로 결정했다. 복수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효과적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 중 어딘가에 그녀의 아들 강지호가 이서윤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그녀의 냉철한 가면 아래 숨겨진 유일한 감정의 동요였고 그녀의 복수심을 절대 식지 않게 하는 근원이었다. 그녀는 이서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타격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에리카 유는 서울의 가장 화려한 장소 중 하나인 멜제스틱 호텔에서 열린 권위 있는 오로라 자선 갈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강산그룹이 주요 후원자로 참여하는 곳이었으며 강현우 회장과 이서윤이 공식적인 약혼자 신분으로 사회에 자신들의 완벽한 이미지를 과시하는 무대였다. 에리카에게 이곳은 단순한 사교장이 아니라 5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잔인한 시험장이었다. 그녀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보석만큼이나 냉정한 표정으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현우는 행사의 중앙에서 위풍당당하게 서서 에리카의 등장을 주시했다. 그는
그녀가 최근 강산그룹의 핵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우의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에리카 유의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저 이서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있는 신생 사업가로만 평가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작은 교란자로 여기는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 이서윤은 강 회장의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에리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에리카의 얼굴에서 어떤 낯익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만 에리카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기운과 압도적인 전문성은 이서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이서윤은 본능적으로 에리카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님을 직감했고 그녀의 등장이 불안정한 균열을 가져올 것임을 예감했다. 갈라가 진행되는 동안 갑작스럽게 강 회장의 아들인 강지호가 이서윤의 손을 잡고 홀 중앙으로 등장했다. 오살이 된 지호는 강현우의 미소를 꼭 닮았지만 유혜린의 크고 깊은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에리카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했고 그녀의 완벽한 감정 통제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 작은 얼굴과 눈빛에서 5년 전 바다의 심연 속에서 느꼈던 마지막 절규와 아련한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에리카는 그 순간 모든 전략을 잊고 오직 어머니로서의 본능에만 충실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지호가 서 있는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서윤은 지호에게 상류층의 예절을 가르치려 애쓰고 있었지만 지호는 주변의 화려함보다는 테이블 위의 작은 장식품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에리카는 지호와의 거리가 불과 5미터 정도 남았을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동선을 멈추었다. 그녀는 지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지호가 넘어뜨린 작은 장식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올렸다. 에리카는 장식품을 지호에게 건네주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지호의 작은 손에 아주 잠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은 혜린에게 5년의 고통과 인내를 보상하는 전기와 같은 충격이었다. 지호는 순수하고 맑은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에리카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강렬한 모성애와 복수를 위한 냉철한 이성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지호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천만에 꼬마 신사라고 짧게 답했고 그 목소리에는 5년간 억눌러온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지호와 이서윤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눈빛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미안함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었다. 이서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에리카 유가 지호에게 다가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소유욕을 느꼈다. 에리카 유 씨, 당신의 펀드와 저희 그룹 사이에 처리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까지 저희 아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은 웃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확한 경고와 함께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에리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꼈다. 에리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서윤 이사님, 사업은 사업이고 예의는 예의입니다. 저는 그저 귀여운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이서윤의 공격적인 태도를 교양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렸다. 에리카는 지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이서윤이 볼 수 없도록 아주 미묘하게 손을 움직였다. 그 행동은 이서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강 회장이 그들의 미묘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가왔다. 에리카 유 씨, 당신의 사업 수완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가족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군요. 강현우는 그녀를 향해 냉정한 경고를 던졌고, 이는 그가 에리카유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평온한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리카는 강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눈빛에 5년 전의 배신감과 현재의 복수심을 담아냈다. 강 회장님, 저는 항상 필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과 이서윤 이사님의 미래 사업 계획에 제가 관여하는 것도 그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녀의 대답은 현명했지만 도발적이었고, 그들의 과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의미심장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감정적 연료를 충분히 채웠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에리카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지호에게서 받은 아주 작은 손수건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지호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고, 에리카는 그 작은 천 조각에서 아들의 냄새를 맡으며 무너지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맹세와 이서윤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되찾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다지는 피와 같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 내부 균열을 위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에리카는 강산그룹의 내부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녀의 목표는 이서윤이 권력을 남용하여 구축한 부패의 거미줄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서윤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작은 자회사들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금 유용을 일삼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강산그룹의 해외 투자 법인인 KSF, IKANGSN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는 이서윤의 사적인 금고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에리카는 이 회사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RS 캐피털의 정보팀은 KSFI의 회계 감사 시스템에 침투하여 수백 건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거래들은 복잡한 우회 경로를 통해 이서윤과 그녀의 측근들에게 흘러들어갔으며, 해리는 이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지도화했다. 그녀의 계획은 이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폭로하는 대신 강현우 회장의 심장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부패의 늪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복수는 반드시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에리카는 강현우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그룹의 감사팀장인 최정우에게 익명으로 중요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강 회장에게 충성하지만 최근 이서윤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에리카가 제공한 정보는 KSFI의 특정 임원 몇 명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이 정보는 이서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심은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정우 팀장은 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강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 회장은 처음에 외부의 방해 공작이라고 일축하려 했지만 최 팀장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내부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의혹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그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비공식적인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강현우는 최 팀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며 어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조사하십시오. 강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명령은 에리카의 계산대로 이서윤이 심은 부패 네트워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 회장은 여전히 이서윤을 믿었지만 그녀가 그룹 내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이서윤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최 팀장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했다. 감사팀장님, 이 모든 것은 경쟁사들이 강 회장님의 약혼을 시기하여 꾸며낸 음모입니다. 이 사회의 권한밖의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서윤은 오만한 태도로 최 팀장을 압박했지만 그녀의 과도한 방어적인 자세는 오히려 강현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에리카는 강 회장과 이서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관찰하며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최 팀장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이서윤이 임명한 특정 임원의 해외 비밀 계좌 번호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계좌는 KSFI의 비자금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서윤의 그림자가 그 뒤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에리카는 여전히 이서윤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치밀함을 유지했다. 강현우는 최 팀장이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읽고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측근들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이서윤에 의해 승진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회장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 씨, 당신이 임명한 임원들이 그룹 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의 신뢰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강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서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바로 능숙하게 감정을 통제했다. 회장님, 그들은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그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에리카 유라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흔들고 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은 에리카를 외부의 적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강현우는 이미 그녀의 변명에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다. 외부의 적이 어떻게 그룹 내부의 비밀 계좌번호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단 말입니까? 서윤 씨,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의 눈과 귀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현우의 차가운 목소리는 이서윤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에리카는 이서윤이 스스로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으로 인해 강 회장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했다. 그녀의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서윤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필사적인 조치가 바로 그녀의 다음 함정이 될 것이었다. 이서윤의 오만함은 그녀를 더욱 성급하고 폭력적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고 에리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6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복수의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렸다. 그녀는 강지호가 이서윤의 그림자 속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둘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냉철한 전략가와 아들을 되찾으려는 어머니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강하게 버텨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이서윤의 필사적인 대응을 유도하여 그녀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내부 감사와 지속적인 정보 유출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이서윤은 마침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었다. 강현우 회장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는 에리카 유라는 베일에 쌓인 적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윤은 더 이상 사업적 경쟁만으로는 에리카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과거 악행을 덮기 위해 가장 쉽고도 위험한 방법인 폭력을 선택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에리카 유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맹신하게 만들었다. 이서윤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설, 보안팀의 일부를 이용하여 에리카 유의 암살을 지시했다. 그녀는 에리카가 저녁 늦게 RS 캐피털의 사무실을 떠나 혼자 이동하는 순간을 노렸다. 이서윤은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에리카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나 불운한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자신의 모든 어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잔혹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에리카는 5년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존 능력과 위험 감지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린 상태였다. 그녀는 이서윤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팀은 이서윤이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무장 용병을 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에리카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서윤을 스스로 파멸의 덫에 가두는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건물 주변에 고화질 감시 시스템을 미리 설치했다. 암살 시도가 이루어진 밤, 에리카는 일부러 평소와 같은 동선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괴한들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에리카는 훈련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회피하면서도 직접적인 반격은 자제했다. 그녀의 목표는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이서윤과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작은 녹화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괴한들과의 짧고 격렬한 몸싸움은 에리카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들의 신원과 이서윤의 사설, 보안팀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은 KIC 빌딩의 비밀 감시 시스템의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에리카가 이서윤의 폭력에 노출된 명백한 희생자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서윤의 성급함이 스스로를 단두대에 올려놓았음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에리카는 강산그룹의 이사회에서 가장 중립적이며 영향력 있는 인사인 박영호 이사와의 비공개 회동을 요청했다. 박 이사는 최근 그룹 내 부패와 GTS 프로젝트 파탄에 대해 강 회장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에리카는 박 이사에게 전날 밤에 발생한 암살 시도에 대한 증거 영상과 이서윤이 이 암살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보고서를 제시했고, 박 이사는 그 잔혹한 영상에 경악했다. 이서윤 이사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 폭력적인 행위는 강산그룹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이사님, 이것이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에리카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박 이사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에리카 유가 아닙니다. 저는 5년 전 이서윤에게 바다에 던져지고 강 회장에게 버려진 유혜린입니다. 박 이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5년 전 강 회장의 비서였던 유혜린이 임신 중 실종되었다는 소문은 재계에 파다했지만 모두 강 회장이 조용히 해결한 스캔들로 알고 있었다. 에리카는 그녀의 과거 신분증과 5년 전 요트에서의 출산 및 납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강산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임을 입증했다. 이 사실이 박 이사를 통해 강연우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 때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부정하며 현실을 거부하려 했다. 유혜리는 죽었어. 이서윤이 그렇게 처리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는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다. 유혜린의 생존은 그의 오만함과 이서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잔혹한 증거였다. 그는 5년 동안 이서윤에게 완벽하게 조종당했음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현우는 즉시 이서윤을 호출했지만 그녀는 이미 에리카의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이서윤은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자신을 향한 그의 차갑고 분노에 찬 눈빛을 마주했다. 유혜린이 살아있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서윤 씨. 강현우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고 이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졌다.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회장님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그 여자는 감히 당신의 옆에 설 자격이 없었어요. 이서윤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며 자신의 모든 악행을 스스로 폭로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강현우의 마지막 남아있던 이서윤에 대한 믿음마저 산산조각냈다. 강현우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5년 전 유혜린에게 가했던 잔혹함과 5년간 그를 기만했던 거짓말의 화신임을 깨닫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에리카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이서윤의 폭력성과 오만함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악행을 드러내게 했고 자신의 생존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용하여 강현우의 세계를 파괴했다. 그녀는 박 이사를 통해 강산그룹 이사회에 정식으로 이서윤의 살인교사 및 그룹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이서윤은 더 이상 강 회장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만이 남아 있었다. 에리카 육아 박영호 이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이서윤의 살인교사 혐의를 폭로하자 강산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강현우 회장의 세계는 순식간에 두 동강났다. 5년 전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고 자신이 믿었던 약혼자는 악랄한 살인 미수범이자 부패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고 에리카는 이제 최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서윤과 강현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강산그룹의 존립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준비한 금융 폭풍을 일으켰다. RS 캐피털은 이미 확보해둔 강산그룹의 핵심 금융 자회사 지분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그룹에 숨겨진 부실 부채와 우발 채무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를 흘렸다. 이 모든 것은 강산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투자자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24시간 만에 강산그룹의 신용등급은 급락했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강 회장에게 거액의 대출금을 즉각 상환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에리카가 치밀하게 계산한 금융 공세는 강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룹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 강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너져가는 그룹의 상황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30년 사업 인생이 단 며칠 만에 에리카 유라는 한 여성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이서윤은 경찰의 수사가 턱 밑까지 들이닥치자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그룹 자금 일부를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그러나 에리카는 이미 그녀의 모든 비공개 계좌와 도피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고 국제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서윤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서윤은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굴욕을 겪었고 그녀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쇠사슬이 되었다. 체포 직후 에리카는 강현우 회장에게 마지막 증거를 보냈다. 그것은 강지호가 그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DNA 검사 결과지와 지호가 태어난 직후 이서윤이 그녀의 측근을 매수하여 아이를 훔치고 강 회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강현우는 그 문서를 읽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유혜린의 아들이자 이서윤의 잔혹한 범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내 아이 지호가 유혜린의 아들이었다니.
강현우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5년 전 유혜린을 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이가 눈앞에서 도둑맞는 것을 방치한 셈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나태함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현우는 더 이상 그룹을 지킬 의지나 힘을 가질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스스로의 어리석음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이서윤은 구치소에서 자신을 찾아온 강현우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해. 유혜린이 살아있다고 한들 당신은 강산 그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여기서 꺼내줘.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어. 그녀는 강현우의 이기심에 호소했지만 강현우는 이미 그녀에게서 혐오와 경멸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5년 동안 이서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서윤 씨,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나의 아이, 나의 명예, 그리고 유혜린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까지. 강산그룹은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와 내가 잃어버린 5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현우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마침내 그룹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서윤의 모든 비리를 검찰에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길을 선택했다. 에리카의 승리는 완벽했다. 이서윤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강현우의 손에 의해 버려졌고 그녀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강산그룹은 파산 절차에 들어섰고 강현우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에리카는 금융 공세와 법적 폭로를 통해 정의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강력한 전략가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RS 캐피털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강산그룹의 몰락에 대한 뉴스 속보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회한과 고독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강지호라는 이름의 아들을 되찾고 빼앗긴 어머니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어머니로서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서윤의 재판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살인 교사, 공금 횡령, 그리고 아이를 납치한 혐의는 그녀의 화려했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악랄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조차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으나 에리카 유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와 강현우의 진술 앞에서 그녀의 모든 오만함은 힘을 잃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고 이서윤은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영원한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다. 강현우 회장은 강산그룹의 파산 절차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유혜린과 아이에게 가했던 배신과 5년간의 기만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 유일하게 남은 목표는 유혜린이 아들, 지호의 어머니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행정적,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했다. 유혜린, 이제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 지호의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이서윤의 거짓말로 인해 복잡했지만 DNA 검사 결과와 강현우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이서윤의 유죄 판결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해리는 5년 만에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복수는 이 순간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고 빼앗긴 생명을 되찾는 길이었다. 5월의 따스한 오후,
해리는 법원으로부터 양육권 승인 통보를 받고 아들 지호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지호는 여전히 이서윤을 엄마라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해리는 그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극도의 신중함과 섬세함을 기울여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에리카 유가 아닌 그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유혜린이었다. 이 순간은 5년의 전투보다 더욱 떨리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지호는 유치원 문 앞에서 낯선 그녀를 발견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누나, 아니, 이모는 누구세요? 지호의 순수한 질문은 혜린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혜린은 무릎을 꿇고 지호의 눈높이에 맞춘 후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사랑을 담아 미소를 지었다. 나는 혜린이라고 해. 이제부터 너와 함께 살게 될 너의 진짜 엄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혜린의 깊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낯설지만 강력한 안정감을 느꼈다. 혜린은 지호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천천히 설명하고 사랑으로 보듬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정에서 얻은 강인함을 이제 어머니로서의 인내와 헌신으로 전환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지호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아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했다. 강현우는 혜린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다. 혜린 씨,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나는 지호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으며 당신의 삶에 다시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진실과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냈다. 그는 혜린의 복수를 막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정의 실현에 일조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다. 혜린은 강현우의 사죄를 차분하게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향한 증오나 사랑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에서 벗어나 평화로웠고 과거의 사랑은 완전히 소멸했다. 강현우 씨, 당신의 사죄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5년 전 요트 위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은 지호의 아버지이지만 우리의 미래에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혜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였다. 에리카 유가 세운 RS 캐피털은 강산그룹의 몰락 이후에도 건재했으며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펀드로 명성을 얻었다. 해리는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활용하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맞서는 윤리적인 기업 전략가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제 유혜린이자 에리카 유였고 과거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삶의 건설로 이어졌다. 해리는 지호의 손을 잡고 서울의 한적한 공원을 걸었다. 지호는 이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5년 전 그녀가 바다에서 잃었던 모든 슬픔을 씻어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잠든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강인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공포를 극복했고 고통을 힘으로 전환했으며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이했다.